민트 오디오북.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생선가시 발라주는 남자. 이현숙. 그녀는 내가 아끼는 고등학교 2년 후배다. 그녀가 어릴 적에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는 건물 미화원을 하면서 자식들을 우울증과 한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가지고 키웠다. 그녀는 가난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겪으면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내면이 굴곡지게 성장했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에서 오는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안간힘을 다하여 이루려고 했다. 그런데 성공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기보다는 타인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정 여부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막중한 영향을 미쳤다. 두 언니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했는데 그녀만 대학에 진학했다. 언니들이 취직해 어머니가 혼자 볼 때보다 생활이 나아진 면도 있었지만 악착 같은 그녀의 성격이 대학 진학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방의 명문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한 덕분에 4년 동안 등록금을 면제받고 과외를 하며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받기 어렵다는 해외 유학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이 학교에서 나하고 만났다. 미국 유학 중 그녀는 같은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부유한 부모를 둔 남자를 유학생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남자야말로 가난에 찌들었던 자신의 인생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당시 나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한 적도 있었다. 그의 수업 시간표, 그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 도서관의 좌석, 자주 가는 카페 등을 알아내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솜씨로 입맛 까다로운 그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혼자 사는 아파트로 싸가지고 가기도 했다. 그녀의 끊임없는 구애와 노력으로 둘은 결혼했다. 그 당시 그녀가 임신하게 되어 결혼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딸을 출산하게 되었다. 딸 양육과 공부를 병행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자신의 박사 학위는 포기하고 남편의 박사 논문 마무리를 위해 온갖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미국 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란 남에게 인정받고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서 꼭 필요해 이에 대한 집착이 매우 컸다. 그런 그녀가 남편을 위해 일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다. 남편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마음과 그동안 쌓였던 박탈감을 남편에게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남편은 학위를 마친 후 귀국하여 DC 연구단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다행히 그녀도 근처에 있는 전문대학의 교수로 취직했다.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딸 키우고 공부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도와준 자상한 남편 덕분에 박사 학위도 무난히 취득할 수 있었다. 남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박사까지 된 그녀는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지금까지 갖지 못한 것을 누리는 충족감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남편이 외출하면서 두고 간 휴대폰에서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우연히 보기 전까지는 그랬다. 남편과 여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녀에게조차 해주지 않았던 진하고 농염하기 그지없는 애정 표현들이 난무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낯뜨거운 문자를 모두 찾아보면서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이제까지 쌓아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늦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불같이 소리쳤다. 그냥 만나고 이제 들어오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처음에 완강하게 부인하던 남편은 미안한 기색이 조금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말했다. 그년이라니 내 운명의 여자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녀를 하루라도 못 만나면 보고 싶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야. 그러니 제발 나를 놓아줘. 너도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만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그 말에 그녀는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 통증을 느끼며 크게 충격받았다.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소중했던 미국 대학교의 박사학위까지 포기하며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였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더 깊듯이 철석같이 믿으며 올인했던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처는 말할 수 없이 마음 깊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하나 있는 딸을 위해 끝까지 가정만은 지키려고 했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에 지쳐가더니 끝내 헤어졌다. 나는 남편에게 집착했던 그녀가 이혼에 응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이혼 후 초기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남자를 불신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딸을 결혼시킨 후 혼자 살게 되자 서서히 외로움이 찾아들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아프게 했던 버림받은 상처를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멋진 사람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꽃피우고 싶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사랑에 대한 열망은 가슴 깊은 밑바닥에서 뜨거운 용암같이 펄펄 끓고 있다가 언제라도 터질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우연히 장애인 복지관을 맡아 무료 봉사하는 남자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DC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관장인 그는 부수 한 푼도 받지 않고 매일 출근하고 있다.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지냈고 미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다. 그가 정년을 6년이나 남겨두고 교수직을 버리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 교수직의 정년을 6년이나 남겨두고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수로서만 일생을 마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사하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 했죠. 그런데 집사람이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6년 전의 명예퇴직은 오래전부터 마음먹은 봉사를 실행에 옮긴 것뿐이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5년 이상 대학 교수로 살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본 그녀는 매우 감동받았다. 장애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정년 퇴임 6년 만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을까?
그것도 세계적인 학자의 길을 버리고 무보수로 힘든 일을 자처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지만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내도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부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인과 같은 큰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자 그녀는 이 복지관에 후원금을 보냈다. 얼마 후 고등학교 총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그녀가 내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내 친구 얘기가 나왔다. 참 아까운 친구야. 이해심이 많아 친구들도 모두 좋아했었는데 남편과도 금실이 좋아 우리 모두 부러워했었어. 그렇게 사랑했던 훌륭한 남편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남편이 훌륭하다는데 누구신데요? 잘 아는 분이세요? DC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얘기 들어봤니? 친구 남편이 C대학교에서 학장까지 하셨는데 명예퇴직하시고 이 복지관 관장으로 무료 봉사하고 계시잖아. 그런 숭고한 분이 계셔서 세상이 살맛나는 것 같아. 그녀는 얼마 전 기사를 보고 감동받았던 그 남자가 바로 하늘나라에 간 내 친구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여러 기사가 나왔다. 그 기사들을 꼼꼼히 읽다가 보니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급기야는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다. 저는 사모님의 고등학교 2년 후배이고 H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의 기사를 우연히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선배 언니 남편 되시는 분인 것을 최근 알게 되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일을 핑계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20년 가까이 나가지 않다가 최근 참석하면서 선배 언니의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게나마 선배 언니의 명복을 빕니다. 연말연시라 먼저 간 선배 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실 테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로부터 간단한 답이 왔다. 항상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집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조언해 주었을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네요. 메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한테 보내는 메일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을 쓴 것을 보고 아내와 사별 후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생각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후부터는 카톡을 보냈다. 그녀가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카톡을 보냈을 때 그가 답을 보내왔다. 말씀은 고맙지만 집사람이 고인이 된 지 아직 1년도 안 되어 제가 마음의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우울증에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 보고 그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조금 우울증에 걸린 것 같기도 하다는 내용에 다소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그 후 위로와 평안을 주는 내용을 찾아 간단한 글과 함께 보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에 지치게 될 즈음 그로부터 카톡이 왔다. 안녕하세요.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난 약 한 달 동안 조금 아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 지낼만 합니다. 보내주신 응원에 회복이 빨라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보낸 응원 메시지나 내용을 모두 읽었고 그것이 회복을 앞당겼다는 답을 받은 그녀는 매우 기뻤다. 얼마 후 그의 아내 기일이 되어 명복을 비는 카톡을 보냈는데 어제 집사람 기일을 맞아 출가한 딸들 가족들과 같이 산소에 다녀왔어요. 서로들 말은 특별히 없었지만
착잡한 마음은 큰 변화가 없는 듯하네요. 라고 답을 보내왔다. 그 후 점점 카톡이 잦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다. 그가 그녀와 같은 대학 교수라 통하는 것이 많았고 응답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가 만나자는 카톡이 왔을 때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온 것 같아 잠도 설치곤 했다. 드디어 내일 뵙네요. 절 보시고 실망하시더라도 티내지 마세요. 제가 자존감이 살짝 낮아서. 별 말씀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만나기 전 이런 카톡을 주고받으며 그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만나는 날이 되자 정성을 다하여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고 화사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었다. 평소 바지를 주로 입고 다녔지만 번거로운 팬티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었다. 정해준 약속 장소에 가니 백발의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먼저 악수 청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추는 화사한 봄날의 햇살과 살랑거리는 봄바람으로 연두빛 나뭇잎들의 그림자가 길바닥 위에서 물결치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들떠서 그 광경이 마치 나뭇잎들이 웃으며 제잘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 길을 조금 걷다가 깨끗한 일식 식당으로 들어갔다. 예약을 했는지 종업원이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가져온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다. 이 식당은 생선구이가 유명하니 생선구이를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혼난 적이 있어 생선을 즐겨 먹지는 않았지만 처음 가본 식당이라 다른 메뉴 고르는 것도 번거로워 저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 괜찮아요. 하며 그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조금 작은 듯 했지만 한 번 보면 그대로 빨려 들어갈 듯한 묘한 존재감이 있는 눈이었다. 곧이어 주문한 음식이 나와 식사를 하면서 둘은 너무 쉽게 얘기가 이어졌다. 학교 근무하며 겪었던 얘기, 연구와 강의 얘기, 가족 얘기, 성당 다니는 얘기, 자원봉사했던 얘기 등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둘은 대화에 굶주렸던 사람처럼 오랜만에 단절없이 실컷 얘기했다. 생선가시 바르는 것이 서툰 데다 서로의 얘기에 빠져 그녀는 자기 앞에 놓인 생선구이를 거의 먹지 못했다. 그를 보니 숙달된 동작으로 생선가시를 발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맛이 까다로워 힘들게 했던 이혼한 남편이 생각나 맛있게 식사하는 소탈한 그 모습도 좋아 보였다. 그리고 그가 마음의 굴곡이 적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남자한테 사랑받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남자가 지켜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상상하니 긴장감은 씻은 듯 사라지고 가슴속에서 환희가 넘쳐났다. 고작 몇 시간 마주보고 앉아 있었을 뿐인데도 그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한 번 만나고 난 후 그가 시를 보내왔다. 제가 좋아하는 원태연 시인의 그냥 좋은 것이란 시 보내드려요. 교수님을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서요.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이를 받은 그녀는 그가 마음을 열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 희열이 온몸에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 후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카톡이 매일매일 이어졌다. 일주일 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서로 손을 잡았다. 그가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것이 느껴졌다. 서로 교수님이라고 부르니 너무 사무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호칭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같은 가톨릭 신자니 세례명을 부르면 어떨까요? 저는 마리아예요. 그러시군요. 저는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편하게 서로 말도 놓으면 어떨까요? 존댓말이 슬며시 반말로 바뀌게 되자 둘 사이가 좀 더 친밀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 후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근교에 드라이브도 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다가 그의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던 날 머뭇거리며 스킨십 시도를 못하는 그를 위해 그녀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 넌센스 퀴즈인데 마치면 뽀뽀해줄게. 상처난 사과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그녀의 제안에 빙긋이 웃으며 답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았다. 파인애플 아니야? 애플이 파인 것이니 상처난 사과잖아? 재미있는 퀴즈네. 맞췄으니까 이 약속 지켜야 돼. 하며 갑자기 그는 그녀를 격하게 포옹하면서 키스를 하고 젖가슴을 더듬으며 애무하기 시작했다. 볼에 살짝 입만 맞추려 했던 그녀였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의 뜨거운 열정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격렬한 시간이 흐른 후 옷을 입으며 그녀는 수줍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사랑이라는 건가 봐. 맞아.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네. 둘 다 아직 청춘이야. 식상한 말이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봐. 좀 있으면 이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을 테니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스킨십 하자. 그는 그녀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그를 알게 되어 사랑하게 되고 격정적으로 몸까지 섞고 한 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을 맺어지게 하여 마지막으로 행복의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완벽한 사랑을 찾은 듯 구름 위를 걷는 듯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머릿속이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황홀감을 느꼈다. 그녀의 이런 황홀감은 그가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을 때 절정을 이루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는데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그가 종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다.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그를 잘 아는 현 교수의 편지였다. 존경하는 관장님,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은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전해드리기가 난감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단 부탁받은 처지라 전달할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봉한 반지는 미국 교포이고 몇 년 전에 저와 같이 방문한 바 있는 이서영이라는 여자분이 전달을 부탁한 것입니다. 전달하면서 하신 말의 요지는 관장님이 하시는 일이 가능한 이유로는 사모님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물건이 사모님께 전달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표하고 거절했으나 원체 간곡히 부탁하고 진심이 느껴져 수락했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그분의 뜻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서 많이 힘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에는 미국 교포 여성이 반지를 준 뜻과 중간에서 전달을 부탁받은 현 교수가 난처한 입장으로 고민하다가 어렵게 그에게 이를 전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GIA 보증서와 함께 백금으로 세련되게 세팅된 1캐럿이 조금 넘어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를 뒷바라지해온 아내를 위해 1,000만 원도 좋게 넘는 귀한 반지를 미국에 사는 교포가 보낸 것을 보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그가 다시 돋보였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까지 가브리엘이 알려져 있다니 놀랍네. 아내를 위해 이런 귀한 반지까지 보내는 마음이 감동적인데 선배님이 하늘나라에 일찍 가셨으니 어떻게 하지? 그분에게 뭐라고 답했어? 그러자 그가 이서영에게 보낸 메일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 교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제 집사람은 주님의 뜻을 받아 소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은 집사람 도움이 없었으면 실현되기 어려웠겠죠.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추기경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신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뜻을 헤아려 말씀하신 대로 기념이 되는 소중한 반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가 보낸 메일을 보자 그녀는 이서영의 반응이 궁금해서 선배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분이 놀랐을 텐데 뭐라고 답했어? 라며 물어보았다. 그는 그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라 말해주기가 조금 곤란하네 라고 했다. 그녀는 이서영의 나이, 결혼 상태, 하는 일 등 어떤 사람인가를 더 알고 싶었으나 그가 말하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 사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집사람의 지원이 없었으면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것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없으니 이 반지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어. 돌려주려고도 했지만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감사하다는 뜻의 메일을 보냈던 거야. 그러면서 기념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마리아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저 세상에 가서조차 홀로 남겨진 나를 측은하게 여긴 집사람이 고등학교 후배인 마리아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마리아 생일에 반지 하나 해주려는 참이었는데 때맞춰 이런 선물을 받게 되네. 이것도 타이밍이 절묘한 일이야. 괜찮다면 이 반지를 마리아한테 주고 싶어.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씀이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다. 아내한테 주어야 할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빈자리를 그녀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뜻이라 의미가 컸다.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끼워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속삭이며 장미꽃다발도 함께 주었다. 그가 미리 준비했는지 식당 종업원들이 생일 케이크를 테이블로 가져와 촛불을 켜주며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로맨틱한 면이 있는 그가 사랑스러워 하마터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포옹하며 입맞춤까지 할 뻔했다. 자신을 던져가며 봉사하는 선행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큰 기업체에서 그에게 봉사 대상을 주었다. 그 여파로 여러 대중매체에서 그를 앞다투어 취재했다.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20여 개의 대중매체에서 취재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단체에 종사하면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조차 나오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강연도 다니고 글도 기고하고 해외에 있는 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봉사도 하는 등 자신이 맡은 복지관 이외의 일로 분주한 날을 보내게 되었다. 수시로 전화 문자, 카톡 등이 많이 오게 되어 그녀와 만나고 있을 때도 대화가 중단되기도 하고 심지어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일조차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해진 그가 모든 면에서 그녀를 능가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에게서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있으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여성이 이서영 말고 또 나타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에 빠지자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버림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그의 건강을 챙겨주던 그녀의 배려가 불안감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모든 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변해갔다. 그와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굴곡진 집착적 성격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의 하루 스케줄을 자주 물어보면서 행적이 모호할 경우 꼬치꼬치 물어보았다. 식사하거나 차 마시다 그가 미처 휴대폰을 챙겨가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그에게 온 문자나 카톡 내용을 훔쳐보았다. 특히 여자 이름으로 온 문자나 카톡 등은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며 훑어보았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에 대한 끔찍한 기억과 기적같이 이루었던 사랑을 또다시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녀는 점차 집착 증세가 심해졌다. 그가 그녀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불안해서 비난하며 짜증을 내게 되었고 아주 사소한 그의 변명에도 상처를 입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우연히 들른 그녀는 그가 50대로 보이는 단아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하다 손을 꼭 잡아주며 안아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너무 놀라 차마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불이 나게 도망치듯 나왔으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해 당장 만나자고 했다. 그는 평소 같은 목소리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저녁이나 시간이 되니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다.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내내 그녀는 그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렇게 다정하게 손까지 잡으며 안아주는 것일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일까? 그래서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해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며칠 전 그의 카톡에서 몰래 보았던 내용이 생각났다. 끝없는 존경과 애정을 담아 그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애틋하고 글솜씨가 좋아 한 번만 봐도 기억에 남을 정도였다. 호기심이 발동해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도 열어보았었는데 아까 복지관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여자인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가 식당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근거 없는 상상에 골몰하다가 그의 목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아, 왔네. 많이 바쁜가 보네.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취재하겠다는 기관도 줄줄이 있어 정신이 없네. 피곤한 모습으로 그가 앉으며 말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식사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좀 격앙된 목소리로 갑자기 말했다. 아까 3시쯤 복지관에 들렀는데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던데 대체 누구야? 그 시간에 어떻게 복지관에 왔어? 왔으면 들어오지 그랬어. 생각나네.
그분은 우리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이야.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 때문에 우리 복지관에서 돌봐주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아들 사고 후 자원봉사를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복지관에 나와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해 주었던 거야. 그 여자와 그의 관계에 대해 온갖 상상을 하며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얘기를 듣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카톡을 통해 알게 된 여자의 이름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아니, 그분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상하네. 그는 놀라면서 어떻게 이름을 알았는지 주궁했다. 그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하며 식탁에 있던 소주를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평소 술을 잘 먹지 못하는데 급하게까지 마시다 보니 그녀는 곧 취하게 되었다. 술에 취해 통제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는 와중에 그만 실수로 그의 문자와 카톡에서 몰래 보았던 내용까지 말하면서 도를 넘는 심한 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이성을 잃은 모습에서 그녀가 그를 의심하며 문자와 카톡까지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났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그는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바빠 마리아한테 신경을 덜 쓴 것은 미안해. 하지만 마리아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는데 그렇게 나를 의심하며 내게 온 문자나 카톡까지 훔쳐볼 줄 몰랐어. 좀 실망스럽네. 언젠가 내 전화기 음성 사서함에 저장된 것을 들을 줄 몰라 집사람한테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여자가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추잡한 행동을 해 임신까지 시켰으니 책임져라고 소리치는 내용이었어. 나는 그 녹음을 듣고 너무 당황했고 집사람이 오해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당신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네. 이 여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보네. 라고 하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지워버리더라고. 나는 그때 이런 상황에도 집사람이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고마웠어. 내가 학교 일로 연락도 미처 못하고 외박을 하고 와도 밤새워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피곤할 테니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쉬어라고 하며 목욕물부터 받아놓았어. 이런 집사람 덕분에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서영 씨 같은 분이 그 귀한 반지를 집사람에게 보낸 깊은 뜻이 이해돼. 반지는 원래 집사람 것이지만 이 세상에 없으니 마리아가 대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었던 거야. 그러니 집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그가 갑자기 죽은 아내와 자신을 비교하며 반지 얘기를 하자 그녀는 더욱더 기분이 상했다. 흥분하여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어쩔 줄 모르더니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어 그 앞에 던지며 소리쳤다. 아직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선배가 그립고 나는 안중에도 없나 보네.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서 반지 얘기가 나와? 나는 반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반지는 나한테 주고 마음은 온통 죽은 선배한테만 있는 것 같네. 가브리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이 반지를 끼고 있는 내 손이 부끄럽네. 필요 없으니 돌아가자가. 그녀는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 생트집을 잡으며 무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 상황을 왜곡되게 보며 소중한 뜻이 담긴 반지까지 함부로 취급하는 거친 모습을 보자 그는 그녀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녀가 술이 깨고 나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 간신히 관계는 이어졌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녀의 여러 가지 집착 행동은 그를 옥죄면서 숨막히게 했다. 그녀와 통화하는 것이 두려웠는지 전화조차 받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그녀와 연결되었던 모든 채널을 바꿔버렸다. 그에게 전화하면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나오고 보낸 메일도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복지관이나 집으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동안 누려왔던 황홀한 감정 뒤에 오는 상실감, 노여움, 외로움 등이 얽힌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에게 밀려왔다. 인생 마지막에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 같은 사랑이 영영 자신을 떠난 것이다. 그녀가 해왔던 여러 일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갔다. 짧은 기간의 만남이 자신을 그토록 점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매일 밤 가슴속에 되새기며 시커먼 어둠 속을 헤매다 보면 몸이 물에 젖은 휴지같이 허물어지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버티면서 지냈으나 거동이 힘들 정도로 심한 가슴 통증이 그녀를 엄습했다. 여러 달이 지나서 그녀는 한동안 가지 못했던 학회에 참석했다. 학회 초청장에 내가 발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분도 전환하고 나를 만나 그동안 쌓인 얘기도 하고 싶어서였다. 학회가 끝난 후 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에서 그와의 사랑 얘기를 격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털어놓았다. 그러잖아도 혼자 된 내 친구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했는데 너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몇 달 동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언젠가 동창 모임 때 관장님 부부가 금실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돌아가신 아내는 어떤 분이셨어요? 한마디로 못 말리는 남편 바보였어. 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언젠가 그 친구 집에 동창들이 놀러 갔는데 거실 벽에 액자가 비스듬하게 걸려있더라고. 그래서 어쩌다 액자가 비스듬하게 걸려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달아준 것인데 비스듬하게 걸어놓으니 너무 근사하고 거실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나 뭐라나.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액자 다는 것이 서툴러서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그 후 동창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야. 여하튼 그 친구는 세상 만사를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도 원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니 못 말리는 남편 바보가 아니고 뭐니. 그러니 남편이 6년이나 정년을 남겨두고 퇴직해 복지관 관장으로 무료 봉사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불평 없이 이해해주지. 아마 그 친구가 반대했으면 그런 결정 못 내렸을 거야. 이 말을 들은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상처받은 그녀 앞에서 공연한 말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스쳤다. 이내 원래 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책하는 말을 했다. 저는 그를 많이 사랑했고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무한히 노력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상처만 남기고 허망하게 끝났을까요? 제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몹시 서툰가 봐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은 만만한 일은 아니야. 사랑은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그 관계를 끌고 나가기는 더욱 어려워. 이렇게 끝난 것이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도 너 못지않게 힘들었을 거야. 그 역시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외롭고 허전해서 사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도 상처받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위로의 말을 한 후 조금 망설이다 그녀의 얘기를 들으며 느꼈던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내가 주제넘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너를 봐와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봐. 네 얘기를 들어보니 혹시 네가 그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너는 그를 위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네 마음속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사랑, 인정, 지지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 그런데 기대했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니 당연히 마음이 무너지면서 상처받았겠지. 네가 기대했던 사랑은 아마 어린 시절에 못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혼하면서 거부당했다고 느꼈던 남자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봤어. 그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다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일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그를 냉정하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그녀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말했다. 오랜 세월 저를 곁에서 봐오신 상담 전공 선배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얘기예요. 저의 가장 아픈 곳을 콕 집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선배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 못 받은 아버지 사랑과 이혼의 상처가 깊어 그에게서 보상받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견딜 수 없게 초라해질 때가 있는데 이 초라함으로 인해 자격지심이 생겨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상처와 자격지심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그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 당연히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내 얘기의 핵심을 잘 파악하네. 내가 생각하기엔 사랑은 상대에 대한 끌림에서 싹트지만 관심과 배려라는 물과 영양으로 자라나는 생명체인 것 같아. 그러니 서로 느끼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하다못해 야구를 사랑해도 야구 경기를 자주 보고 야구 선수에 관심을 가지고 야구의 규칙과 수많은 기술을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오랜 세월 야구만 파다 보면 야구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야. 야구라는 한 우물만 파듯 사랑하는 상대에 대하여 파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 그 경지까지 가면 등이 가려운 상대에게 허벅지를 긁어주는 엉뚱한 짓은 하지 않겠지. 내 말을 들으며 그녀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에게 버림받았다고만 느끼니 너무 힘들어 저를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선배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뭔가 좀 부이네요. 그동안 제 기준으로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고 한 것 같아요. 혹시 사랑을 다시 하게 되는 행운이 온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고 말고 서로 상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상호 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는 것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공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함께 행동하게 되겠지. 만약 천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마당에서 네 딸이 혼자 비를 맞고 있다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아마 너도 무슨 청승이냐, 옷 젖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감기 들겠다고 질색하면서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소년 시절 베토벤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꼭 껴안고 함께 비를 맞으며 그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같이 들어보자고 말했다고 해. 악성 베토벤의 성공 뒤에는 이런 공감의 동반자인 어머니가 있었던 거야. 자기 자식에게조차도 공감하기 쉽지 않은데 인생길에서 이런 공감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나 스스로가 먼저 홀로 빗속에 있는 상대에게 다가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야. 그녀는 무언가를 크게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와 다시 시작하면 이제까지보다 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와 헤어진 후 거의 1년이 지나 나는 친구들과 시내의 생선구이 음식점에 갔는데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그녀와 그를 만났다. 무엇이 재미있는지 둘은 서로 얘기하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그들에게 다가가려는데 그가 능숙하게 생선가시 바르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그녀의 얘기를 들으며 젓가락과 손을 이용하여 구운 고등어 가운데 박혀있는 등뼈를 떼어내고 다음에는 꼬리와 아가미를 잘라냈다. 그러고 난 후 배와 등에 있는 지느러미 부분에 가시를 발라내더니 맛있게 생긴 배 부위 살을 떼어 그녀의 밥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1년 전 학회 끝나고 식사했을 때 생선구이를 시켜먹는 나를 보며 가시를 잘 바르지 못해 목에 찔린 후부터 생선을 즐겨 먹지 않는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가시를 발라 밥에 얹어준 생선을 맛있게 먹는 그녀를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둘이 보기 좋아요.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으로 보이네요. 근데 관장님 생선가시 바르는 솜씨가 예술이네요. 이런 관장님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질투하는 사람 하나 있겠는데요. 그와 나와의 뜻밖의 만남에 쑥스러워하며 엉거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반가워서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배님 아니세요? 아니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정말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잖아도 선배님께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의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그와 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신경이 쓰였는지 그녀는 별말 하지 않고 다짜고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뭔가를 찾아서 내 휴대폰으로 보내주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선배님께 방금 보내드린 것은 거의 1년 전에 관장님이 제게 보낸 카톡이에요. 저희들 사랑을 다시 이어준 카톡이라 제가 보물처럼 저장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선배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시간 나실 때 보세요. 학회가 있던 날 선배님과 얘기하며 관장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입장에 무지했던 저에 대해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던 중 관장님으로부터 이 카톡을 받고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데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 귀한 카톡인데 나한테 보내줘 고마워.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녀에게 덕담을 하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식사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그 카톡을 읽었다. 잘 지냈어? 마리아를 만날 때 행복하기도 했지만 집착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이 여자는 왜 나를 의심하면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며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지치게 되더라고. 그런데 마리아를 떠나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같이 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 시간이 그리워지며 보고 싶더라고. 지난 일요일 딸이 봐달라고 맡기고 간 6살 외손자가 이솝우화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들고 왔어. 낯익은 소와 사자의 사랑 얘기를 읽어주는데 그날따라 그 얘기가 이상하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더라고. 마치 마리아에 대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감정의 가닥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았어. 나와 마리아와의 사랑도 유사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났던 거야. 서로 소와 사자처럼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나는 먼저 간 집사람의 사랑 방식을 마리아한테 기대하며 마리아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고 비난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이 들더라고. 마리아만 괜찮다면 만나 얘기하고 싶으니 답 주면 좋겠어. 나는 그가 그녀에게 보낸 카톡을 읽어가면서 소와 사자의 사랑 얘기가 떠올랐다. 소와 사자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그 둘은 결혼했다. 소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풀로 사자를 위해 상을 차렸고 사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토끼를 사냥해 식기 전에 소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소와 사자는 눈앞에 풀과 고기를 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소는 자신이 차린 풀을 먹었고 사자 또한 자신의 토끼만을 먹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지던 날 소와 사자의 마지막 말은 같았다.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가시 때문에 생선을 잘 못 먹는 그녀에게 가시를 발라주는 그와 그가 천직으로 생각하는 봉사활동을 응원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내 팔을 잡아 끌 때 보았던 그녀의 약지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짝이는 콩알만큼 컸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바랐다.